며느리가 내 손주들이 저렇게 거지꼴로 살고 있다고? 부산국제시장 한복판 박은호 회장의 발이 멈췄습니다. 7년 전 아들의 장례식 날 금괴와 현금 1억을 들고 남자와 도망쳤다는 며느리가 빛바랜 옷을 입고 상처투성이 손을 한 채 뼈만 앙상한 손주와 함께 있었습니다. 은호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믿어온 진실이 어쩌면 거대한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진짜 범인은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부산국제시장의 정오였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튀겨지는 기름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였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박은호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72회를 살아온 몸이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아직 흐트러지지 않았죠.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양복 주머니에 넣은 손은 단정했습니다. 그가 작은 국수집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세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자 하나와 아이 둘. 그들 앞에는 잔치국수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그릇을 세 사람이 나눠 먹고 있었죠. 여자가 젓가락으로 국수 몇 가닥을 집어 작은 아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큰 아이는 국물만 조금 떠먹으며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은호의 발이 멈췄습니다. 여자의 옆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죠. 그 윤곽, 그 자세, 국수를 먹이는 손놀림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누군가와 겹쳐졌습니다. 김설인, 그의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며느리였던 여자였죠. 은호는 몇 걸음 떨어진 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설인의 옷은 빛이 바랬고 소매 끝은 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7년 전보다 훨씬 야위었죠. 광대뼈가 두드러졌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상처 자국이 여러 개 보였고요. 청소 일을 하다 생긴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더 말라 보였습니다. 큰 아이의 티셔츠는 몸에 비해 컸고 작은 아이의 운동화는 발등이 눌려 있었습니다. 둘 다 국수를 먹으면서도 어머니 눈치를 살폈죠. 어머니가 더 먹으라고 권할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배부르다고 말했습니다. 은호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7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장남 도윤의 장례식. 발인을 앞둔 그날 새벽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금고가 열려 있었고 금괴 5동과 현금 1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설인도 함께 사라졌고요. 재호 부부가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설인이 남자와 함께 차에 타고 떠나는 걸 봤다고 했죠. 아빠, 형수가 남자랑 도망갔어요.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요. 재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재호의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은호는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며느리에게 배신당했다는 분노가 더 컸죠. 도윤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가 남편의 장례식도 치르기 전에 돈을 들고 도망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빈 금고와 사라진 며느리,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 은호는 설인을 집안에서 지웠습니다. 이름도 사진도 흔적도 모두 지웠죠. 손주들까지 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광경은 그가 믿어왔던 이야기와 너무 달랐습니다. 1억을 가지고 도망친 여자가 왜 7년이 지나도록 부산에 있을까요? 금괴를 들고 간 여자가 왜 국수 한 그릇을 아이들과 나눠 먹고 있을까요? 남자와 도망갔다는 여자가
왜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까요? 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인이 작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을 재는 손길이었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친 어머니의 견뎌온 세월의 무게였죠. 은호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뭔가 잘못됐다고.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걸음을 옮기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설인과 아이들이 작아지고 골목에 묻히고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ATICS. 차 안에서 은호는 창밖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설인의 야윈 얼굴과 아이들의 말라깽이 손만 맴돌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은 조용했습니다. 넓고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은호는 거실을 천천히 가로질렀습니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죠.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터져 나오려는 것 같았죠. 내가 틀렸던 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2해를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진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았던 그 확신이, 손주들을 외면했던 그 결정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다면. 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도윤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 속에서 아들이 웃고 있었죠. 그 미소가 오늘따라 유난히 슬퍼 보였습니다. 도윤아. 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가 뭘 놓친 거니? 은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사진을 바라보며 흐르는 시간도 잊은 채로요. 문득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도윤의 유품,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정리했던 물건들이었죠.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재를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높은 천장에 울렸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 안쪽 벽 한 면을 차지한 드레스룸이 보였죠. 은호는 천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원목 수납장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촉감이 느껴졌죠. 문을 열자 정갈하게 정리된 옷가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아래 구석진 곳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가벼운 상자였지만 마음에는 무겁게 눌렸습니다. 상자를 안고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책상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손질된 잔디밭과 소나무들이 저녁 햇살을 받고 있었죠. 은호는 한참을 상자를 바라만 봤습니다. 뚜껑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시계였습니다. 도윤이 대학 졸업할 때 선물했던 시계였죠. 은호는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시계바늘은 멈춰 있었고요. 이걸 얼마나 소중히 했는데. 은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도윤은 그 시계를 항상 차고 다녔습니다. 중요한 회의 때도 출장 갈 때도 늘 손목에 있었죠. 사고 당일에도 차고 있었을 겁니다. 시계를 내려놓고 다음 물건을 꺼냈습니다. 메모였습니다. 노란 메모지에 도윤의 필체로 적힌 글이었죠. 은호는 그 글자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진짜로 믿어주는 날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지가 흔들렸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죠.
항상 은호 앞에서는 조심스러웠던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믿어주는 날, 은호는 메모를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윤은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호는 믿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죽고 난 뒤에도 제대로 믿어주지 못했죠. 재호의 말만 듣고 설인을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증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메모를 내려놓고 마지막 물건을 꺼냈습니다.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죠. 도윤이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 관련 서류였습니다. 은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도윤의 서명이 보였고 상대 회사 담당자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계약은 회사에 보고된 적이 없었거든요. 은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도윤이 왜 이 서류를 집에 가져왔을까요? 왜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은호는 상자 안을 다시 살폈습니다. 다른 건 없었습니다. 시계, 메모, 계약서.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은호는 서랍에서 만년필과 고급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도윤은 왜 회사에 갔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금고는 누가 열었나? 설인이 비밀번호를 알았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재호 부부는 정말 설인이 남자와 도망가는 걸 봤나? 차종과 시간이 일치하나?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은호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7년 동안 묻어뒀던 의문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죠. 메모지가 글자로 채워졌습니다. 은호는 펜을 내려놓고 적어놓은 질문들을 찬찬히 읽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걸, 재호의 말만 믿었다는 걸, 설인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걸, 내가 믿어온 이야기가 틀렸다면, 은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떨림은 사라졌고 대신 단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은호는 새 메모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김설인, 박재호, 박재호 아내, 회사 격리 김과장, 사건 당시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도윤 비서, 회사 보안팀장, 장례식장 목격자들, 목록이 길어졌습니다. 은호는 각 이름 옆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당시 증언 내용과 행적을 적었죠.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자세히 적었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메모지 3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질문 목록, 관계자 명단, 그리고 시간대별 동선 추정이었습니다. 서재의 스탠드 조명이 종이 위를 비췄고 은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은호는 그 종이들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빈틈이 보였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재호의 증언은 구체적이지 않았고 설인이 어디로 갔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은호와 도윤만 알았는데 어떻게 열렸는지도 의문이었죠.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겠어. 은호는 결심했습니다. 도윤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 아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달리 보였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대처럼 느껴졌죠. 도윤아, 아빠가 이제 제대로 알아볼게. 은호는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처럼 믿어줄게. 진실이 뭔지 끝까지 찾아낼 거야.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혼란은 사라지고 결연함만 남았습니다.
은호는 책상 위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열어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윤영사, 오랜 친구였습니다. 경찰에서 30년을 일하다 작년에 퇴직한 사람이었죠. 은호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은호는 스마트폰을 귀에 댄 채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윤영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든든한 목소리였죠. 나야. 회장님, 웬일이십니까? 오랜만이네요. 자네한테 부탁할 게 있네. 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됐죠. 7년 전 일이야. 도윤이 처 사건 말일세.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윤영사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조사하시려고요? 그땐 집안 수치라고 묻어두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다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고맙네. 곧 자세히 이야기하지. 통화를 끊었습니다. 은호는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다시 메모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은호는 새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맨 위에 큰 글씨로 제목을 적었습니다. 2017년 4월 15일 도윤 사망 직후 상황. 은호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가 생생했습니다. 조문객들의 목소리가 웅성거렸고 향 냄새가 코를 찔렀죠. 은호는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채로요.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재호였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재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데 형수님이 남자랑 차 타고 나가는 걸 봤어요. 새벽인데 이상해서 집에 들어와 봤더니 금고가 열려 있어요. 은호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서재 금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금괴 5돈, 현금 1억, 모두 사라졌습니다. 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이런 일까지 생긴 거였죠. 재호 부부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재호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봤어요, 아버님. 은호는 그때 모든 걸 믿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훔쳐 도망갔다고요. 아들의 죽음만으로도 벅차 더 이상 생각하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었습니다. 은호는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번호는, 남자의 인상착의는, 정확한 시간은,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재호 부부의 말만 믿었죠. 은호는 새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설인에 대해 적기 시작했습니다. 김설인, 당시 31살, 도윤과 결혼 5년 차, 자녀 둘, 그 아래 물음표를 적었습니다. 정말 남자와 도망갔나? 그 남자는 누구인가? 1억과 금괴를 가지고 갔다면 왜 가난하게 살고 있나? 질문들이 쌓여갔습니다. 은호는 펜을 내려놓고 메모지를 바라봤습니다. 하나하나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7년 전에는 재호 부부의 증언만으로 모든 걸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빈틈투성이었습니다. 우선 설인이를 만나야겠어. 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돈을 가지고 도망간 건지, 왜 아무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건지, 7년 동안 묻지 않았던 질문들이었습니다. 은호는 메모지를 정리했습니다. 질문 목록, 관계자 명단, 시간대별 동선, 3장의 종이를 차곡차곡 쌓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일부터 움직여야 했습니다.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그림자로 변해갔죠. 도윤아. 은호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빠가 이제 제대로 알아볼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아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심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이틀이 흘렀습니다. 은호는 그 이틀 동안 서재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형사가 보내온 자료들을 밤새 읽었고 메모지는 계속 늘어났지만 책상 위에 쌓인 종이들보다 그를 더 괴롭힌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본 서린의 얼굴이었습니다. 야윈 광대뼈와 손등의 상처들이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올랐고 국수 한 그릇을 아이들과 나눠 먹던 그 손길이 가슴 한가운데를 짓눌렀죠. 은호는 결국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서린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지, 1억을 가지고 도망간 여자가 왜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는지 그 답을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윤 형사가 추천한 사람은 조용한 목소리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가 전하는 내용은 은호의 심장을 한 대씩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서린 씨는 현재 3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빌딩 청소,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식당 설거지,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야간 근무입니다. 은호는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며 떨렸고 숨이 목구멍 어딘가에서 막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루에 3곳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전화 너머 남자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주말에는 전단지 돌리는 일도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간 사이에요. 큰아이가 천식이 있습니다. 작은아이는 선천성 심장 질환으로 석 달에 한 번씩 대학병원에 갑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은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이는 것처럼 아팠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들 병원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단 말입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들도 있어서 매달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나갑니다. 큰아이 천식약만 해도 한 달에 15만 원이고 작은아이 심장 초음파 검사는 한 번에 40만 원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18시간 일하는 여자, 잠은 언제 자고 밥은 언제 먹는 걸까요? 1억을 가진 여자가 왜 그래야 할까요? 금괴를 들고 간 여자가 왜 아이들 병원비를 걱정해야 할까요? 은호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자신이 믿어온 이야기가 한 조각씩 부서져 내렸고 그 파편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은호는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서린이 청소 일을 한다는 빌딩이었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핸들을 붙잡고 있어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도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5시 10분쯤 서린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큰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그 가방이 몸에 비해 너무 커 보였습니다. 빌딩 뒷문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은 작고 초라했고 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은호는 차에서 내릴 수 없었습니다.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려왔죠. 1시간 반 뒤 서린이 나왔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으며 걸음걸이마저 지쳐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고 은호는 핸들을 꽉 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점심시간 은호는 설인이 일한다는 식당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허름한 분식집이었고 유리창 너머로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설인이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튀고 기름때가 묻었지만 쉬지 않고 손을 움직였고 주방 안쪽에서 주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뭔가 소리쳤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는데 그 고개 숙이는 모습이 은호의 눈에 너무도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며느리였던 여자가 7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손주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며 살아야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녁 무렵 은호는 윤영사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찻집이었고 윤영사가 건넨 서류 봉투를 받아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김설인 씨의 통장 내역입니다. 아는 후배한테 부탁했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입금 내역은 3곳의 급여뿐이었고 출금 내역은 병원비, 월세, 공과금, 식비로 빼곡했습니다. 잔액은 늘 10만 원을 넘지 않았고 어떤 달은 3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틴 흔적도 보였습니다. 회장님, 윤영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1억이나 금괴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 7년간 통장 거래를 다 확인했는데 큰 돈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매달 적자였고 가끔 소액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낸 흔적도 보입니다. 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떨려 차가 출렁거렸고 목구멍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 같군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영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실 뿐이었고 그 침묵이 은호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도둑이었다면 이렇게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아픈데, 치료비가 필요한데, 왜 그 돈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윤영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초에 가져가지 않았으니까요. 그 말이 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숨이 막혔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간 겁니까? 윤영사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회장님, 혹시 재호 씨가 비밀번호를 알았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형제니까 어쩌면 도윤 씨가 말해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연히 보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 동생 아들, 살아있는 유일한 아들. 설마.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재호는 어릴 때부터 형을 질투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형이 미웠고 회사 후계 구도에서도 밀렸으며 집안 대소사에서도 늘 뒷전이었습니다. 도윤이 살아있을 때 재호는 늘 형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윤영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호 씨 통장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호 씨 아내 통장도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진실이 보일 겁니다. 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혼란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기만 남았습니다. 알아봐 주십시오. 재호 통장, 재호 아내 통장, 둘 다요. 사건 전후 석 달치 내역을 전부 확인해 주십시오. 그날 밤 은호는 손주들이 다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응급실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고 차가운 벤치의 촉감이 등을 파고들었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설인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기침을 했고 설인은 등을 토닥이며 접수창구로 향했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도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은호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다가갈 수도 없었고 다가가서는 안 됐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진료가 끝나고 수납창구 앞에 선 설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카드가 거절된 모양이었습니다. 설인은 가방을 뒤적이며 현금을 꺼냈고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가 섞인 돈을 한참 동안 세었습니다. 간신히 금액을 맞춰내고 아이 손을 잡고 나왔을 때 설인의 어깨가 더욱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은호의 눈에 깊이 박혔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낡은 외투, 그리고 아이를 꼭 붙잡은 손. 은호는 벤치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탄 뒤에도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설인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저지른 죄가 손주들에게 저지른 죄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핸들을 붙잡고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울었습니다. 한참 뒤 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과 축 처진 입가, 그리고 눈물 자국.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야겠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어. 설인이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도윤이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고 은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재호를 만나야 했습니다. 7년 전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서. 그날 저녁 은호는 설인이 일하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설인이 보였습니다.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욱 야위어 보였습니다. 은호는 차 안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외면했던 며느리에게, 도둑으로 몰았던 여자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은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가는 손이 떨렸고 입구 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설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호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바닥에 떨어졌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은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보며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게, 이렇게 도망치려 한다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설인아. 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섭게 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저 이야기 좀 하고 싶구나. 설인은 계산대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7년 전 그날 은호가 말했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다.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내 말도 듣지 않고 그냥 믿어버렸어. 설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지나간 일인데. 아니다. 은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지나가지 않았어. 내가 7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잖니. 아이들이 아프고 너는 하루 종일 일하고 이게 지나간 일이냐? 그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제발 말해다오.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이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가 그렇게 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도윤 씨는 운전을 조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설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주저하는 듯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말해다오. 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들을 준비가 됐다. 설인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호 도련님이 도윤 씨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아세요? 아버님 앞에서는 안 그러셨지만 도윤 씨한테는 늘 차가웠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항상 형을 질투했어요. 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도윤 씨 회사 동료들을 만나고 사고 당일 동선을 확인하고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제호 도련님이 알았어요. 제가 조사한다는 걸요. 그리고 은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장례식 다음날 밤이었어요. 제호 도련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형수님,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결국 아버지는 며느리보다는 살아있는 친아들 편을 들 거예요. 설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협박했어요. 이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아이들도 위험해질 거라고. 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냐?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설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려고 떠난 거였어요. 돈도 안 가져갔어요. 금고도 열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들만 데리고 나왔어요. 짐도 제대로 싸지 못했어요. 그럼 금고는 누가 연 거냐? 은호가 물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설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호 도련님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제호가 형을 죽였고 금고를 털었으며 설인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모든 거짓말을 믿어버렸습니다. 미안하다.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억눌러왔던 슬픔이 이제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호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야윈 얼굴, 거칠어진 손, 퀭한 눈.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자신이 제호의 말만 믿었으며 자신이 며느리를 버렸습니다. 설이나, 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같이 확인하자. 도윤이한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호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끝까지 밝혀내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둘이 함께. 설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로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러실 건가요?
그래.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손주들한테, 그리고 도윤이한테 갚아야 할 빚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고 싶구나.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서리는 한참을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은호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주들은 어디 있느냐? 보고 싶구나. 서린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집에 있어요. 자고 있을 거예요. 그럼 함께 가자. 은호가 말했습니다. 내 손주들을 봐야겠다. 7년 동안 보지 못한 아이들을 이제라도 봐야지.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은호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오르는 서린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은호는 그 손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이 여자와 아이들을 지켜주겠다고, 도윤에게 빚진 것을 갚아주겠다고. 서린의 집은 좁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2층이었고 계단을 올라가는 은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서린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부엌과 거실, 방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고 구석에 놓인 이불 위에서 두 아이가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큰아이는 11살쯤 돼 보였습니다. 마른 얼굴에 눈 밑 그림자가 깊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천식 때문이겠죠. 작은 아이는 8살쯤이었습니다. 더 말랐고 창백했습니다. 이불을 가슴까지 덮고 있었는데 그 아래로 앙상한 어깨선이 보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편히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뒤척이고 가끔 신음소리를 내며 불안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손주들을 가까이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7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7년 동안 외면했던 핏줄이었습니다. 민준이, 서아, 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애가 민준이고 작은애가 서아예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준이의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손등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고 손톱은 물어뜯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를 이렇게 만든 게 다 할아버지 잘못이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엄마를 믿지 않았고 너희를 버렸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내려온 눈물이 민준이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민준이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을 뜨지는 않았지만 손가락이 움찔했습니다. 서린이 은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빠 닮은 할아버지가 계시다고,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라고. 은호는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잘 키워줘서 고맙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지켜줘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아가 뒤척였습니다.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살짝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누구세요?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서린이 서아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야.
너희 할아버지시란다. 서아는 잠에 취한 눈으로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든 것인지 피곤해서 눈을 감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호는 서아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가늘고 부드러웠습니다. 도윤을 닮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빠가 이제라도 내 아이들을 챙길게. 내가 지키지 못한 것들을 아빠가 지켜줄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설인과 은호는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침묵만 흘렀고 가끔 민준이의 거친 숨소리와 서아의 뒤척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설이나. 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 도윤이 회사에 가서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할 거야. 그리고 재호를 압박할 거다. 설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내 증언이 필요하다. 은호가 말했습니다. 7년 전 그날 재호가 너한테 한 말, 너한테 한 협박, 그 모든 걸 기록해야 해.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은호는 마지막으로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이 아이들을 지켜주겠다고, 며느리의 누명을 벗겨주겠다고. 차에 오르며 은호는 내일 일정을 머릿속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호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윤이 죽고 난 뒤 회사는 재호에게 맡겨두고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건물을 볼 때마다 도윤이 떠올랐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고 그러려면 7년 전 그날의 기록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이 30년 전에 세운 회사였지만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은호는 차에서 내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은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일하던 층은 12층이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복도가 보였습니다. 도윤이 매일 걸었던 복도였습니다. 은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지나가는 직원들이 급히 인사했습니다. 은호는 도윤의 사무실이 있던 곳을 지나쳤습니다. 문패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가슴이 저려왔지만 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괜찮네. 은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도윤이 사고 당일 출입 기록을 보고 싶네. 출퇴근 기록이랑 당일 동선 기록 말일세.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은호는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천천히 읽었습니다. 도윤의 마지막 출근 기록이 보였습니다. 2017년 4월 14일 오전 9시 30분. 사고가 난 날이었습니다. 출근은 했지만 퇴근 기록은 없었습니다. 오후 5시쯤 외근으로 나갔고 그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은호는 손가락으로 그 줄을 따라갔습니다. 글씨가 흐려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외근 사유가 뭐였나? 은호가 물었습니다. 팀장이 다른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긴급 가족 사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이사님은 원래 조기 퇴근 예정이셨는데 갑자기 외근을 나가신 거죠. 은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누가 연락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 비서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뒤 비서실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도윤의 비서였던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은호를 보자 옛 기억이 떠오른 듯 했습니다. 그날, 기억하나? 은호가 물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잊을 수가 없어요. 도윤이가 왜 외근을 나갔는지 아나? 재호 상무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후 4시 40분쯤이었어요. 재호 상무님이 급하다고 이사님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사님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나가셨어요. 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나? 회장님께서 골프장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했대요.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요. 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은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동반자 셋과 함께 있었죠. 멀쩡히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형을 유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 전화, 통화 기록이 남아있나? 확인해 드릴게요. 비서가 나간 뒤 은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오가는 사람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형을 유인했습니다. 거짓말로 형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것일까요? 인사팀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김 과장님이 뵙고 싶다고 합니다. 도윤 이사님과 가까웠던 분이신데 들어오라고 하기에 은호가 말했습니다.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고 도윤과 오래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이사님 이야기 들으시러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앉게. 은호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김 과장이 앉았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사님이 급하게 나가시는 걸 봤는데 얼굴이 너무 창백하셨어요. 제가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회장님께서 쓰러지셨다고 하셨어요. 김 과장이 눈을 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혼자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은호가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사님이 나가신 지 1시간쯤 지나서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골프 동반자분이셨던 것 같은데 비서실로 전화하셔서 다음 약속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 쓰러지셨다면서 왜 골프장에서 전화가 오실까 싶어서요. 은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실을 누가 알았나? 저만 알았어요. 그리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이미 이사님 사고 소식이 들어온 뒤였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재호 상무님이 왜 거짓말을 하셨는지
확인했어야 했는데. 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거짓 전화로 형을 유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거짓말로 형을 급하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도윤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자식이 자식을 죽였습니다. 동생이 형을 죽였습니다. 회장님,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지만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큰 도움이 됐어. 자네 덕분에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네. 김 과장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은호의 표정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님,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은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회의실은 너무 넓고 차가웠습니다. 창밖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은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재호의 전화를 받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말에 모든 걸 제쳐두고 달려나갔을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재호가 도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까요? 전화 한 통이 증거가 될까요? 거짓말 하나로 살인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 현장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걸, 도윤이 어떻게 죽었는지, 정말 단순 사고였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은호는 윤 형사와 함께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곳이었습니다. 차는 외곽 고속도로를 달렸고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날만 맴돌았습니다. 재호의 전화를 받고 급히 나간 아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거짓말을 믿고 달려간 아들, 그리고 인길에서 사고를 당한 아들. 여기입니다. 윤 형사가 말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옆 갈림길이었습니다. 도로는 완만한 커브를 그리고 있었고 한쪽으로는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평범한 도로였습니다. 특별히 위험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고가 났단 말인가?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도윤 이사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화물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오후 6시 20분경이었고요. 당시 날씨는 맑았고 노면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은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고 지점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스팔트 위에는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도윤의 차가 중앙선을 넘는 모습이 화물차와 충돌하는 순간이 산산조각 나는 차체가 무릎이 꺾였습니다. 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손바닥에 닿았고 숨이 막혔습니다. 회장님, 윤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곳이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 숨을 쉰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도윤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윤 형사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저 기다려줄 뿐이었습니다. 한참 뒤
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을 털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윤이가 왜 중앙선을 넘었을까?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운전을 조심하는 아이였어. 과속도 하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지. 그런 아이가 왜 갑자기 중앙선을 넘었겠나? 윤 형사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당시 목격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였는데 도윤 이사님 차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중앙선을 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비틀거렸다고? 네. 마치 운전자가 정신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은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목격자를 만날 수 있나? 이미 연락해뒀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윤 형사가 말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사고 지점을 바라봤습니다. 비틀거렸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신을 잃은 것처럼. 왜 갑자기 정신을 잃었을까요? 건강한 사람이 운전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을 이유가 있을까요? 약물. 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약을 먹었을 가능성은 없나? 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당시에는 음주 여부만 확인했고 약물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로 결론이 났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다시 검사할 수 있나? 시신이 화장됐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윤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 이사님이 그날 회사에서 뭘 먹었는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 휴게실 CCTV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은 실마리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로 돌아왔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목격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호가 거짓 전화를 걸었고 도윤이 급히 나갔으며 사고가 났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목격자는 작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였고 긴장한 표정으로 은호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윤 형사님. 그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으시죠. 은호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고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은호가 물었습니다. 목격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눈앞에서 그런 끔찍한 사고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 진술서에는 차가 비틀거렸다고 적혀 있던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목격자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그 차 뒤에서 한 50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속도는 비슷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앞차가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졸음운전인가 싶었죠.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다음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충돌 소리가 들렸어요. 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이 마지막 순간이 너무도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비틀거리는 차, 넘어가는 중앙선, 다가오는 화물차.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고 하셨는데. 네, 그랬어요. 핸들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차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윤 형사가 메모를 적었습니다. 혹시 그 전에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 다른 차가 따라붙었다거나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다거나. 목격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평범하게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요? 이건 확실하지 않은데. 사고 나기 직전에 그 차가 잠깐 속도를 늦춘 것 같았어요. 마치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처럼요. 은호는 메모지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이상함을 느꼈다는 것,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속도를 늦추려 했다는 것. 모든 게 약물과 맞아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가 말했습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목격자와 헤어진 뒤 두 사람은 차에 앉아 정리했습니다. 약물이 확실합니다. 윤 형사가 말했습니다. 도윤 이사님이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럴 리 없죠. 누군가 약을 탄 겁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호가 그날 회사에 없었다고 했지. 그럼 언제 약을 탔을까? 그 전날이나 당일 아침일 겁니다. 윤 형사가 말했습니다. 도윤 이사님이 회사에서 자주 드시던 음료수나 커피에 약을 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을 계산해서 전화를 건 거죠. 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동생이 형을 죽이기 위해 세운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회사 CCTV를 확인해야겠어. 은호가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그날 아침에 뭘 마셨는지, 누가 접근했는지 봐야 해. 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7년이 지났습니다. CCTV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그래도 확인해 봐야지. 혹시 모르니까. 차는 다시 도시로 향했습니다. 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재호의 거짓 전화, 도윤의 비틀거림, 약물 가능성. 하지만 아직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설 만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더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호를 직접 압박해야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은호는 보안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으며 직원들의 인사를 받았지만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CCTV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과연 그 기록이 보관돼 있을까요? 보안팀 문을 열었습니다.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7년 전 CCTV 기록이 남아있나? 은호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관 규정상 3년만 보관하게 돼 있는데 당시 도윤 이사님 사고 관련 기록은 따로 백업해뒀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은호는 무릎이 풀릴 뻔했습니다. 남아있었습니다. 증거가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보여주게.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팀장은 서버실로 안내했고 오래된 파일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는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가슴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윤 형사도 함께 들어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찾았습니다. 팀장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12층 복도였습니다. 흑백 영상이었고 화질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움직임은 보였습니다. 팀장이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보시겠습니까? 그래. 은호가 말했습니다. 영상이 빨리 감기로 재생됐습니다. 직원들이 복도를 오가고 회의실로 들어가고 휴게실을 드나들었습니다. 저기, 윤 형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도윤 이사님입니다. 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 도윤이 보였습니다. 7년 전의 아들이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서류를 들고 복도를 걷는 아들이었습니다. 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아들을 보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도윤은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휴게실 안쪽 카메라로 바꿔주게. 은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팀장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휴게실 내부가 보였습니다. 도윤이 커피 머신 앞에 섰습니다. 컵을 꺼내고 커피를 내리고 설탕을 넣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도윤은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몇 모금 마셨습니다. 시간을 더 앞으로 돌려보게. 윤영사가 말했습니다. 누가 그 전에 휴게실에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팀장이 영상을 되감았습니다. 오전 8시 40분 한 남자가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재호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휴게실로 들어가 주변을 둘러보고 커피 머신 옆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확대할 수 있나? 은호가 물었습니다. 팀장이 화면을 확대했지만 화질이 나빠져서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호가 컵을 만지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도윤이 자주 쓰는 개인 컵이었습니다. 재호는 그 컵에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봉지였습니다. 은호는 두 손으로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겁니다. 윤영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호 상무님이 도윤 이사님 컵에 약을 탔습니다. 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지만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재호는 컵을 제자리에 놓고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본 뒤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도윤이 들어와 그 컵으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계속 돌려보게. 은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도윤은 커피를 마시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시간대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오후 4시쯤 도윤이 다시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까와 달랐습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벽을 짚으며 걸었고 비틀거렸습니다. 은호는 화면을 보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아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약 때문에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틀거리며 운전석에 앉았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은호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차가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윤영사가 말했습니다. 재호 상무님이 범인이라는 게 명백합니다. 약을 탔고 그 결과 도윤 이사님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확신은 생겼지만 가슴은 너무 아팠습니다.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장면을 직접 본 것입니다. 아무리 의심했어도 영상으로 확인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영상을 복사해주게. 은호가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님. 팀장이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윤영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윤영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면 안 돼. 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명백한 증거입니다. 화질을 봤나? 재호가 뭘 넣었는지 정확히 안 보여. 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윤영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내부 자료야.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지도 의문이고 변호사가 달라붙으면 흔들릴 수 있어.
재호가 그냥 설탕이나 크림을 넣었다고 주장하면 약물 검사 결과도 없는데 어떻게 반박하겠나? 윤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렵니까? 심리적으로 몰아붙여야 해. 은호가 말했습니다. 재호를 직접 만나서 이 영상을 보여주고 압박해야 해.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어야 해. 위험합니다. 재호 상무님이 도망칠 수도 있고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지. 은호의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직접 상대할 거야. 팀장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복사 완료했습니다. 은호는 파일을 받아들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버텼습니다. 윤 형사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보안팀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밝았지만 은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증거를 찾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서기엔 약했고 확신을 주기엔 부족했습니다. 서린이를 만나야겠어. 은호가 말했습니다. 재호가 그날 뭐라고 협박했는지 정확히 기록해야 해. 그리고 재호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워야 해. 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은호는 차를 향해 걸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재호를 직접 상대해야 했고 자백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호 도련님이 찾아왔어요. 은호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했나? 아이들을 위협했어요. 서린의 목소리가 울음 섞여 들렸습니다. 당장 만나야겠구나. 어디 있나? 집에 있어요. 하지만 나오기 무서워요. 재호 도련님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은호는 윤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린이네 집 근처로 와주게.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차를 몰았습니다. 서린의 집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고 신호등마다 멈출 때마다 조바심이 났습니다. 손주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 서린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고 서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서린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은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아이들이 구석에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아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은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은호가 서린을 안치며 물었습니다. 오후에 재호 도련님이 찾아왔어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직후였어요. 문을 두드려서 열었더니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말했어요. 형수님, 아버지한테 무슨 말 하셨어요? 이상한 이야기 퍼뜨리고 다니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서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얘들 참 예쁘네. 형 목숨 하나로는 부족했나? 애들까지 잃고 싶어?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재호가 감히 손주들을 위협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더 한 말이 있나? 은호가 물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을 주겠대요. 1,000만 원을 주면서 당장 이 동네를 떠나래요. 아이들 데리고 멀리 가서 다시는 아버님을 만나지 말래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 다칠 거래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날 수 있다고, 형처럼 될 수도 있다고. 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재호가 선을 넘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했나? 받지 않았어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재호 도련님이 문 앞에 봉투를 놓고 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일까지 생각해. 안 가면 후회할 거야. 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재호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겠어. 은호가 말했습니다. 윤영사한테 부탁해서 며칠간 다른 곳에 머물게 하겠네.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지킬 테니까. 그날 밤 윤영사의 도움으로 설인과 아이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윤영사의 친척집이었고 재호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은호는 아이들을 안심시킨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평화는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척들이었습니다. 형님, 은호의 동생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재호가 형님이 요즘 이상하시다고 하던데. 다른 친척들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의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은호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재호가 손을 썼습니다. 친척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이상하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냐? 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호가 회사를 잘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은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재호가 치밀하게 짜놓았습니다. 친척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고립시키려는 것입니다. 노망난 늙은이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다들 돌아가게. 은호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하지만 형님, 나가. 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친척들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수군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은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재호가 사방에서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설인과 아이들을 위협하고 친척들을 선동하고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직접 대면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재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오너라. 은호가 말했습니다.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싶구나. 전화 너머에서 재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호는 윤영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저녁 재호를 만날 거네. 자네가 숨어서 모든 걸 녹음해줘야 해.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은호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CCTV 파일이 담긴 저장 장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끝낼 거다. 내 동생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듣게 만들 거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재호였습니다. 은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은호는 재호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뒤에 앉았고 재호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상속 이야기를 하신다고? 재호가 물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물어볼 게 있다. 무엇입니까? 내가 어제 설인이한테 간 거 사실이냐?
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세하게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이들을 위협했다더구나. 돈을 주면서 떠나라고. 재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형수님이 힘들어 보이셔서 도와드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도와준다는 게 위협하는 거냐? 위협이라니요. 오해이십니다. 은호는 재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이 얼굴에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압박할 시간이었습니다. 은호는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저장 장치를 꺼내 들었고 그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는 동안 은호는 재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둘째 아들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죠. 상속 이야기를 하신다면서요? 재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전에 은호가 노트북을 재호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것부터 보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휴게실이 보였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14일. 재호의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재호가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찬장을 열고 도윤의 개인 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 컵 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재호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이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호는 영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들어와 그 컵으로 커피를 내려 마시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빨리 감기로 흘렀습니다. 오후 4시 도윤이 복도를 비틀거리며 걷는 장면. 벽을 짚고 휘청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장면. 멈춰요. 재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만 보여주세요. 은호는 영상을 계속 재생했습니다. 주차장 CCTV였습니다. 도윤이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앉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시동을 거는 모습, 그리고 차가 출발하는 장면. 은호는 그제야 영상을 멈췄습니다. 이 차가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이마에서 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고속도로로 갔어. 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탄 약 때문에 의식이 흐려진 채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와 정면 충돌했지.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형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 아, 아니에요. 재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설탕을 넣은 거예요. 형이 커피에 설탕을 많이 넣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은호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가 서재에 울렸습니다. 재호가 움찔했습니다. 설탕을 넣는데 왜 주머니에서 몰래 꺼내서 주변을 살피며 넣느냐? 어디 한번 제대로 거짓말을 해봐라. 은호는 다른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재호 앞에 흩어졌습니다. 통장 내역이다. 사고 닷새 후 내 계좌에 5천만 원. 내 아내 계좌에는 일주일 후 2천만 원. 7천만 원이야. 금고에서 사라진 1억 중에 7천만 원. 나머지 3천만 원과 금괴는 어디다 숨겼느냐? 재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가 사방으로 흔들렸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은호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내 비서 진술서야. 내가 그날 오전부터 회사에 안 나왔다고 했어. 점심 회의도 불참하고 오후 내내 연락이 안 됐다고. 그런데 오후 4시 40분에 갑자기 도윤이한테 전화를 걸었지.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거짓말하면서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나는 쓰러지지 않았어.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골프장에서 라운딩하고 있었지. 김 과장이 증언했어. 도윤이가 나간 1시간 뒤에 내가 골프장에서 전화를 걸었다고. 멀쩡하게. 근데 넌 왜 거짓말을 했느냐? 왜 형을 유인했느냐? 재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있다. 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 뒤에서 따라오던 차 운전자야. 도윤이 차가 좌우로 비틀거리더니 중앙선을 넘었다고 했어. 마치 운전자가 정신을 잃은 것처럼. 내가 탄 수면제 때문이지. 재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인정해. 은호가 일어섰습니다. 책상을 돌아 재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형을 죽였어. 약을 타서 거짓말로 유인해서 사고가 나게 만들었어. 그리고 금고를 털어 돈을 가져갔고 서린이한테 누명을 씌웠지. 다 내가 한 짓이야. 재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재호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했어요. 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백이었습니다. 드디어 자백이었습니다. 제가 형한테 약을 탔어요. 재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커피에 형 컵에 수면제를 넣었어요. 3알이나 넣었어요. 왜? 은호가 소리쳤습니다. 왜 그랬느냐? 형이 미웠어요. 재호도 소리쳤습니다. 항상 형만 사랑받고 형만 칭찬받고 저는 평생 형 그림자였어요. 아버지 눈에 저는 보이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형을 죽였단 말이냐? 은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투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내 형을 내 친형을 죽였단 말이냐? 재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처음엔 그냥 실수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회의에서 졸게 만들고 아버지한테 혼나게 하고 그런데 뭐 전화했을 때 형이 너무 비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참에 사고라도 나면 좋겠다고. 그럼 회사가 제 거라고. 은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미친 자식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고는 형이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형제니까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형 장례식 날 새벽에 훔쳤단 말이지. 네. 서린이한테 누명을 씌웠고. 네. 재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은호는 재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울고 있는 둘째 아들을, 형을 죽인 살인자를 바라봤습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재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제 저밖에 없잖아요. 살아있는 자식은 저 하나뿐이에요. 살아있어도 너 같은 자식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은호가 등을 돌렸습니다. 썩 나가지 못할까? 재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재호가 멈춰섰습니다. 커튼이 움직였습니다. 그 뒤에서 윤 형사가 나왔습니다. 손에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 녹음됐네. 윤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은호가 말했습니다. 경찰에 넘길 거다. 내가 한 짓을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재호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가. 은호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윤영사가 재호를 일으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무릎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진실을 밝혀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사흘 뒤 재호는 구속됐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대기업 상무 친형 살해 혐의로 구속.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실려갔습니다. 은호는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설인과 손주들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전한 거예요? 그래. 은호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안전하단다. 석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호와 설인, 그리고 윤영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통장 내역, 증인 진술. 모든 증거가 재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재호의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우발적이라니요. 수면제를 준비하고 형의 컵에 타고 거짓 전화로 유인하고 금고를 털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적입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재호는 친형에게 약을 투여하여 교통사고를 유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금품을 절취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범행이 치밀하고 악질적이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설인이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재호는 20년 동안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재호가 법정을 나갔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떨구고 다리를 절며 은호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연민은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설인이 은호에게 절을 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아이들도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요. 은호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 괜찮을 거야.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손주들은 은호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방을 주었고 좋은 가구를 들여놓았으며 장난감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이와 서아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점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았습니다. 민준이의 천식이 좋아졌고 서아의 심장도 안정됐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따랐습니다. 할아버지,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어느 가을날 은호는 도윤의 묘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국화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묘지는 조용했습니다. 단풍이 물들어 있었고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습니다. 은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을 놓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도윤아,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빠 왔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지만 끝냈어. 내 동생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밝혀냈어. 감옥에 갔어. 20년이야. 내가 받았어야 할 정의를 아빠가 대신 찾아줬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설인이 내 아내 명예도 되찾아줬어. 이제 사람들이 알아. 설인이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아이들도 잘 있어. 민준이랑 서아 둘 다 건강해졌어. 아빠 집에서 살고 있어. 내가 못해준 것들을 아빠가 대신 해주고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비로서 내 가족을 지켜줄게. 내가 원했던 것처럼 믿어주고 사랑해줄게. 아빠가 미안하다, 도윤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고 꽃잎이 날렸습니다. 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기울었고 하늘이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묘비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편히 쉬어라, 아들아. 이제 다 괜찮아.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손주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새로운 시작이 있는 곳으로. 석양이 은호의 등을 비쳤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진실을 밝혀냈고 정의를 세웠으며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 올릴게요.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